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으로 공동체 우선의 정신, 즉 공공선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300년의 암흑기에 탄생한 그리스의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은 바로 탁월함의 추구를 뜻하는 아레테의 정신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공선의 정신, 그리고 신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레테의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공동체 우선의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 그것이 어떻게 싹이 트고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부터 보시지요. 이것은 아테네의 현자라고 일컬어지는 솔론이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를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솔론은 그 아테네가 귀족들과 농민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개혁하는 임무를 막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때 귀족들 편을 들지도 않고 농민들 편을 들지도 않습니다. 중용의 입장을 취해서 개혁을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모두가 이제 솔론을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가 불만이 있는 거죠. 중용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솔론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한 개혁을 바꾸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라. 그러면 내가 권력을 다 내려놓고 떠나겠다. 그래가지고 그리스 연안 지중해 연안을 여행하면서 다니다가 이제 그 터키의 서쪽 지방에 있는 리디아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아주 부자인 나라라고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왕 크로이소스를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 크로이소스가 이 금은 보화가 가득한 방을 보여주면서 솔론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솔론은 이제 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자한테 그런 답을 듣고 싶었는데, 아마 크로이소스 왕은 내심으로 당신 아니겠소?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론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아테네 시민이었던 텔루스라는 사람입니다. 크로이소스 왕이 대묻습니다. 아니, 그 텔루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솔론이 답합니다. 텔루스는 일찍이 아테네가 일레우시스와 전쟁을 할 때 우리 아테네 군사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혼자서 그 적진에 뛰어들어 가지고 그 포로로 잡혔던 우리 아테네 병사들을 구하고 자기는 거기서 장렬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테네 시민들을 그걸 후히 장례를 치러 주었고, 그 후손들은 지금도 아테네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것이죠.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했던 것이죠. 이것은 솔론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아테네 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제 공동체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이것은 이제 호모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모를 통해서 아킬레스의 아레테 정신을 알아보았잖아요. 이 아레테 정신에 충만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오디세우스인데요. 이 아킬레스는 용감함과 용맹함으로 아레테의 정신을 표출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오디세우스는 그야말로 지모와 지략이 뛰어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레테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끼를 내잖아요. 바로 이거죠. 트로이 목마라는 끼를 냅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만들어줍니다. 요것이 바로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성과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레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레테라는 말은 공공선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즉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 아레테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아레테와 공공선이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갈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아테네 또 그리스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 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싹이 트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00년의 암흑기, 그 속에서 기아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리스와 아테네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물도 흔치 않습니다. 워낙 엄혹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유물도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이런 유물이 하나 유독 남아 있어요. 이것은 키론이라는 반인 반수의 그런 신인데요. 보시다시피 하반신은 말로 되어 있고 상반신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입니다. 이 신은 다른 신들한테 무술을 가르쳐 주는 신이었어요. 아까 그 아킬레스 있죠. 아킬레스도 요 이제 키론한테서 무술을 전수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한 사람한테 이제 무술을 전수받은 사람은 헤라클레스, 힘의 장사라고 얘기되는 신이죠. 그런데 헤라클레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서 허벅다리에 부상을 입고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그냥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고대의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이 암흑기에 기아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그랬죠. 요 키론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에서 이 조각을 그 무덤에다가 이제 같이 묻어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암흑기의 혹독한 삶을 나타내는 하나의 부장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곡식 저장 용기라고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같이 묻어줬던 것이 발견됐는데 이건 역시 그 극심한 기아의 고통을 상징하는 부장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엄혹한 시절을 보냈다는 증표가 이렇게 유물로서도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극한의 조건에서는 집단에서 이탈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극한의 조건에 다다르게 되면 이게 자연만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적으로 돌변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건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약탈자라는 그런 영화의 배경인데요. 이런 극한 어떤 상황이 되면 뭐 약탈과 살인, 방화 이런 것이 난무하게 되잖아요. 그 당시는 3000년 전이었거든요. 그 시기에 300년이라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인구의 95%, 그러니까 20집 중에 한 집씩은 굶어 죽는, 100명 중에 95명은 굶어 죽고 5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혹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굶어 죽나요? 남의 집 식량이 있는 걸 보면 가서 훔치기도 하고 가서 약탈도 하고 가다 들키면 싸우다가 서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는 그야말로 무질서와 혼돈, 약탈, 살인 뭐 모든 일이 다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연의 혹독함도 혹독함이지만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런 창극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힘을 합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혼자 애토리로 남으면 그건 무조건 죽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밀집대응이라는 군사 조직이 생겨나지는 않았겠지만 거기에서 싹튼 힘을 합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렇게 밀집대응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께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밀집대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밀집대응에서는 동료의 오른쪽 반을 내 방패로 지켜줘야 합니다. 반대로 보면은요, 내 오른쪽 반을 동료의 방패에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팔랑크스라는 밀집 대응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쪽에서 무너지면 모두가 죽는 겁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괴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공동체에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이것이 강한 결집력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것이 고대의 그리스, 특히 아테네의 특징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 아테네의 중장보병을 보면 이렇게 방패, 창, 칼, 투구, 갑옷 이렇게 다 합치면 약 32kg이 된다고 그래요. 꽤 무거운 장비죠. 그런데 이 장비를 모두 자기가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럼 장비 없이 그냥 칼 한 자로 창 한 자로 들고 그냥 일반 경보병으로 참전을 해야 되지요. 이렇게 중장보병으로 참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이 사람들은 보수가 없었어요. 전부가 무보수입니다. 장군도 그렇고 일반 병사도 그렇고 모두가 보수가 없이 그냥 무료 봉사해서 물론 이제 아테네에는 세금도 없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런 특징을 가지는데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장군이 어디 눈에 보이십니까? 누가 장군일까요? 트라테고스라고 그러죠.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제 아테네 전체에 한 10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여기 장군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 장군일까요? 혹시 이 사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훈련 교관입니다. 여기 지금 연병장 같은 데에서 지금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실제 전투 대열로 가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어디 장군의 모습 보이시나요? 장군의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나요? 혹시 이 사람이 장군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팔수입니다. 그럼 장군은 어디 갔나요? 장군은 어디 숨어버렸어요? 바로 고대의 아테네에서 장군은 대열에서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함께 싸우는 동료 시민이었습니다. 똑같은 위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테네의 팔랑크스의 특징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바로 이제 동료 시민의 정신이 싹트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로 건너갑니다. 이게 로마는 그리스 것을 전부 카피한, 로마는 그리스 문명의 복사판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동료 시민의 정신도 이 사람들이 이제 베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바로 이겁니다. 지도자란 동등한 사람들이 첫 번째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라틴어로는 프리무스 인터 파레스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the first among the equal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지도자도 일반 시민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정신이 여기 바로 이 말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동료 시민이라는 말도 사용해서 쓰게 되죠. 이렇게 연설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동료 시민이라는 말의 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그 정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바로 아테네의 팔랑크스 대열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 말은 지도자라는 것은 군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특권을 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내포한 말이 이제 동료 시민이라는 말인데 제가 어느 유튜브를 언뜻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슴이 콱 막힐 만큼 어떤 절벽을 마주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료 시민이라는 말이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동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이 동료 시민이라는 말의 시원도 모른 채 아테네의 역사, 로마의 역사는 까마득하게 모르는 건지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이 이거를 가리켜서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동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니까 절대로 이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그런 무지몽매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지구촌의 문명국가의 선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촌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의 역사와 로마의 역사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이 세상에서 다른 문명국가의 시민들이 볼 때 우리를 비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놀래가지고 이 말을 같이 넣습니다만 실제로 이 말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산주의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존슨 대통령이 연설하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인데요.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 동료 시민에게 연설하는 존슨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공군 장성이 자양 군인의 날 그 연설하는 모습을 사진을 싣고 그 제목이 붙어 있는데 동료 시민에게 축사를 하는 공군 장군 누구 아무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특히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특권이 없는 지도자로서 유권자인 국민을 최대한 예어하는 말이 동료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오해가 여러분들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군림하는 지도자에서는 한 가지 얘기만 더 첨가하고 싶은데요. 우리 인간은 군림하는 지도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걸 배척합니다. 이것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이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보엠이라는 교수.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이게 밀림 속의 위기라는 이 책을 제가 어떤 여러 차례 읽어서 많은 감명과 영감을 얻었던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뭐 베스트셀러나 이렇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 속에 주옥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그런 영감을 줬던 책인데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겁니다.
역집의 심리라는 말인데요. 이 양반이 이제 그 소위 침팬지 사회를 많이 연구했고 또 원시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문명이나 이런 게 싹 트기 전에 그냥 수렵새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회적 제도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 가지고 발견한 것이 역집의 심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거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그런 사회에도. 침팬지 사회에도 우두머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복종을 하고 거기에 따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순간이 되면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고 그걸 힘을 합쳐서 그걸 뒤집어 버린다. 뒤엎어 버린다는 거. 그 내쫓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대적인 이웃 부족한테 그 희생자로서 살금한 일을 알려줘가지고 죽이도록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연구해서 역집의 심리,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제도의 문제라든가 어떤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 있는 아주 밑바탕에 있는 어떤 그 본능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역집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는 군림을 하면서도 절대 군림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도록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시대에서는 시진핑입니다. 그야말로 독재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양반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자세, 포즈 이런 걸 보면은요 전혀 백성을 지배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전혀 실제로는 군림하지 않으면서도 군림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거들먹거리면서 굉장히 거북하거든요. 군림하는 지도자로 보이는 거죠. 마을씨도 그렇습니다. 마을씨가 공손해야 되거든요. 조용조용해야 되고 막 욕을 한다든지 뭐 고함을 친다든지 그러면은 실제로는 군림하지도 못하면서 군림하는 지도자로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것을 좀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군림하는 지도자를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런 두 가지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데요. 약간 이제 얘기가 곁길로 나갔습니다만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공동체 우선의 정신은 우리한테 꼭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만 이건 또 위험성을 가집니다. 사실은 공동체를 우선하는 정신은 좀 위험한 겁니다. 공동체의 정신과 아울러 그 개인의 정신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 정신이 항상 우선되다 보면은 이게 개인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거를 뭐 학자들이 이제 하는 말로는 소위 몰개성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인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이 팔랑크스 대일에 개인이 있습니까? 개인이 없습니다. 쉬운 말로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오줌 마려우면 나 오줌 좀 누고 오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똥 마려우면 하나 똥 좀 누고 오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오줌 마려우면 오줌 싸는 거고 똥 마려우면 똥 싸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이 무시되는 소위 몰개성화의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좀 저급한 말, 좀 이런 말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우선하다 보면 이렇게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집단주의에 빠지게 된 대표적인 게 북한 공산주의 집단이죠. 거기서 뭐 북한 우리 주민들 있습니까? 그야말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 군국주의 문화 아닙니까? 그때 일본 군국주의 하에서 개인이 있었습니까? 개인은 다 무시됐죠. 물론 일본 그 사무라이 때부터 이제 이원 전통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그 산업사회에서는 일본의 그 집단주의가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이게 디지털 문명으로 가면서 이게 일본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집단주의라는 것이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대의 그리스 세계로 가보면 이 집단주의에 빠졌던 대표적인 나라가 스파르타죠. 거기선 개인은 완전히 무시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테네는 이런 팔랑크스 대열이라는 개인이 무시되는 몰개성화의 속에서 어떻게 이 집단주의의 위험을 극복했을까요? 참 희한하죠. 그 단초는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번 소개된 그림입니다만 30년 아테네의 이 번영기를 이끌었던 아테네 제국을 완성했던 명정치가 페리클레스가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화면 속에서도 보면 사람들의 자유로움이 느껴지죠. 그리고 그거 한 연설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내용만 발췌한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적 생활에 무척 엄격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권위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생활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관용적 태도를 견지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나름 자기의 생활을 즐기는 것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남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이것이 이제 페리클레스가 전물용사 주소사, 그가 죽기 한 1년 전쯤에 한 얘기인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참석한 아가톤의 집 향연에 술 취해서 뒤늦게 도착한 알키비아데스라는 그야말로 긴 제목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림인데요. 같은 이름의 이 그림이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어서 그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플라톤의 심포지움이라는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누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아가톤입니다. 극작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쓴 그 비극이 1등에 뽑혀서 이제 항상 이 사람들은 1등을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뽑히니까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아가톤의 집에서 이제 향연, 지금은 심포지움이라고 해서 무슨 토론회 같은 걸, 학술 토론회 이런 걸 의미하는 말이 됐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저녁마다 다니면서 뭐 토론도 하지만 또 술도 마시고. 근데 그 자리에 알키비아데스가 뒤늦게 술 취해가지고 본래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천방지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기원전 416년이니까 지금 스파르타와 한참 전쟁 중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또 여기 한 사람 보이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파네스였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토론에 열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아테네 사람들의 저녁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이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술 마시기 시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소크라테스가 2동이의 포도주를 거뜬히 마셔가지고 1등을 합니다. 술 마시기도 이 사람들 경쟁한다고 그러죠. 또 이 사람들이 하는 놀이 중에 한 게 술잔 깨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술잔 깨기용 술잔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한 잔 따라서 마시고 탁 벽에다 던져서 깨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한 잔 마시고 또 벽에다 던져서 쨍그랑하고 또 깨뜨리고, 그걸 놀이 삼아서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누구 목청이 높으냐 이런 시합도 해서 또 술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3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술 취해서 이제 녹아 떨어지고, 그런데도 이제 소크라테스는 술이 안 취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제 녹초가 돼서 떨어지니까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담요로니까 덮어주고, 자기는 이제 먼 동이 틀 때 나와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다시 이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시작했다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플라톤이 이제 써놓은 글에서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저녁 삶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야말로 자유분방함의 극치인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 아테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고요. 또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 몇 개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술과 여자와 음악입니다.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것이 아테네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의 삶은 낮과 밤이 달랐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아폴론적 권위와 질서와 절제가 있었다면 저녁에는 디오니소스적인 자유분방함을 만끽하는 그런 사회에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낮에는 합리적 이성이 지배하는 아폴론적 인간이었다면 저녁에는 그야말로 디오니소스적 자유분방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간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아폴론적 인간과 디오니스적 인간을 잘 융합한 그런 삶을 삶으로써 공동체에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다라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강한 결집력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것이 아테네를 부강한 나라, 아테네의 제국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던 것이지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번째 시간으로 인본주의에 대해서 아테네인들에게 신이란 어떠한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